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NHN 클라우드의 기정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광주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NHN 클라우드에서 지금 2018년도부터 대외 사업을 쭉, 특히 공공 부문을 쭉 담당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나 정책 논의나 부족하지만 참여해서 나름 이제 국내 클라우드 발전과 뭔가 이제 그 사업 생태계 좀 한번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노력을 해왔었고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미력하지만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좀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좀 더 이런 게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아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간략하게 클라우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말하는데 사실 퍼블릭이 공공이긴 한데, 저희 이제 그 업계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다 하면 보통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클라우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클라우드다 하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그런 보안이 고려된 클라우드를 저희가 공공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들, 시범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사례, 나름대로 여기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생태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고, 광주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실 건데, 몇몇 저희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다 하면 사실 AI랑 별개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저희가 광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IT 자원 리소스를 인터넷,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유연하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예산 자체 집행이 일단은 그런 어떤 사용만큼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경직성 예산 구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그 클라우드 계약을 할 경우는 총액을 계약하고 12분의 1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월 일단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쓰시든 좀 덜 쓰시든 그 금액을 고정해서 보통 일단은 청구하는 구조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클라우드 이전에 저희가 전기나 수도 쓰면서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에 대한 어떤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다, 특히 IT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다 하다 보니까 그쪽 접점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약간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직 사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가져가시는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과거에 이아스타, 파스타, 사스타 막 구분해서 했는데 요즘엔 사실 그거에 대한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건 간에 이용한 만큼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형 서비스로 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까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은 되게 다양하게 넓혀져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각 기관의 전산 담당자분들 간혹 가다가 매번은 아니지만 이제 고민하시는 사항일 건데요. 예전에 코로나 때 아니면 또 간혹 가다 축제 같은 때 그런 순간적으로 많은 그 IT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한테 국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서버 같은 거 발주해서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원 가져하기에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클라우드가 되게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볼 때도 보통 보면 이제 SI 사업 형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신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과 그 운영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납품되고 설치되고 개발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볼 때 보통 장비의 수급에 대해서 재고가 있는 것들은 금방 들어오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설치되고 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또 개발 환경 구성하고 실제 운영 환경 가기 전까지 그런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에서는 상당히 좀 절차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그 표현에서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냥 시스템 하나 클라우드에 옮겨서 쓰면 그냥 그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고 일반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온프레미스 전산실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구축 구성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존에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빅뱅 방식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는 예산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경험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전환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서 실제 기구매한 서버나 이런 그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사용 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지금 현재 당장 매몰 비용을 가지고 매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장비의 재활용을 위한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대부분 많이 저희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일부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DB 서버는 현재 전산실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과정상에 대한 구성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특정 데이터 센터에 옮겨놓고 거기서 노후화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들부터 점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진행도 있습니다. 공공은 아니지만 뭐 저희의 경험에서는 티몬이라는 어떤 그 소셜 커머스 기업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전체 일단 운영하던 그 정보 시스템을 저희 데이터 센터에 옮겨놓고 거기서 노후화되는 쪽에 대한 어떤 서비스 영역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몇 년에 걸쳐서 약간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가져가는 게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장애가 생겨서 서비스가 중지되면 안 되는 중요한 업무들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멀티 클라우드라는 거는 단일 사업자의 그 다른 두 개 리전을 활용해서 실제 한 군데 리전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리전에서 서비스가 테이크오버 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멀티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고요. 보다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자 이중화에 의한 멀티 클라우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와 A 클라우드사를 동일 서비스를 양쪽에다가 일단 올려놓고 서비스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 쪽에서 피치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다른 A사 쪽에서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요즘에는 좀 의미 있게 고려되고 있고요. 최근 사례로서는 요즘에 이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교육부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시범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당초 사업 제안은 단일 클라우드사 선정으로 제안이 요청이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만약에 장애로 인해서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가 안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KT 클라우드랑 같이 멀티 클라우드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장애가 생기면 KT 클라우드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반대일 경우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두 사업자가 둘 다 동시에 장애가 생길 확률은 거의 낮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할 때 이 멀티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보통 제안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상당히 비용이 단일 클라우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가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중요한 업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창기 그 정부기관 지자체 찾아뵈면서 클라우드 전환 견적드리고 예산 논의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 그림은 물리적으로 저기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저게 지금 빙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이게 하나는 삐쭉 절반 이상 올라와 있고 나머지 대부분 가라앉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좀 쓴 표현인데, 대부분 정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금액 내에서 클라우드를 쓰시길 바라는 데가 좀 있으세요. 많은 이해가 없고,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하시지만, 실제 이제 클라우드로 보통 전환을 할 때 그 초창기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기관에서 중요도가 좀 더 떨어지고 리스크가 덜한 시스템들이 먼저 전환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전용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서버에서 소위 말하면 거기에 얹혀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전환할 때 기준을 몇 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3티어로 구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요건들은 다 고려가 돼야 된다. DB 암호화,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웹방 합격 등에 대한 것들 고려들은 다 필수 요건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쭉 나와가지고 여기 클라우드로 가면
3티어로 가면 VM이 몇 개가 더 추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이 추가된다면 비용이 늘어나죠. 초창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순수하게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서버 VM과 스토리지를 쓰는 비용,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하고 부가적인 보안을 위해서 이제 추가돼야 되는 부가 서비스 요건이 거의 금액이 1대1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가지고 기존에 그 전산실에서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료 한 1,000만 원 가지고 운영되던 게 클라우드로 갔더니 견적이 1년에 한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클라우드 VM이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뭐 보안 서비스가 한 1,500만 원 나오고 해서 이거 비싸서 못 쓰겠다.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도기 상황에서 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서비스는 금액이 순증하는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볼 때 전체를 전환했을 때 클라우드 이용료가 전체 정보 시스템 운용료 대비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있고 특히 최초에 이제 그 기관에서는 그 정보화 인프라를 구매하시고 보통 한 7년 정도 사용 연한으로 운영을 하시고 뭐 그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투자와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전체 TCO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클라우드가 저렴하거나 유사하거나 약간 비싼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어떤 초기 전환기에서는 저런 어떤 차치적인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는 비싸다라는 그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설명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은 순간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총 비용에 대한 것들은 그 이상으로 안 받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전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공공 클라우드 앞서서 저기 그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민간 클라우드 대비해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이 쓰는 클라우드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물리적인 분리 안에서 이제 각 공공기관마다 논리적인 분리에 의해서 가상화된 영역의 어떤 그런 자원 할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민간 기업이 쓰는 영역과 공공이 쓰는 영역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요건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안에 계정 생성을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만이 그 생성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 임의대로 공공 클라우드에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 뭔가 자기 자원 서비스를 갖다가 구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키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단 기본 요건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법령, 그러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 발전 및 그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 이게 이제 뭐 속칭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이었죠. 이게 2015년도에 그 제정되고 이제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됐고요. 2016년도에 최초로 KT 클라우드가 CSAP 보안 인증을 받습니다. 그 CSAP 보안 인증이라는 게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슈런스 프로그램의 그 약자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뒤에서 국정원이 기준을 제정하고 키사에서 대행해서 그런 인증 심사를 시행하는 제도였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CSAP 인증을 획득해야 가능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뭐 저희를 포함해서 국내 여러 클라우드 기업들, 저희가 이제 CSP라고 표현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외에 잘 아시는 뭐 AWS라든지 구글, 그 다음에 애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이런 보안 인증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초에는 이제 이아스에 대한 보안 인증을 실시를 했어요. 총 14개 항목에 116가지 통제 항목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를 했고요. 이 인증이 부여가 되면 5년 동안 유효하고 매년 사후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과정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소요가 돼서 저희도 이제 사후 심사를 계속 몇 년째 받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도 좀 고된 일 중에 하나예요. 더욱이 이게 이제 저희 이아스,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센터를 통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외에도 이제 사스를 하는 그런 중소사업자들도 약간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CSAP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과 그다음 매년 거쳐야 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점차 좀 개선돼 가고 간소화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더 여기서 이제 또 심화된 게 최근이죠. 그 예전에 CSAP 인증 제도라는 게 딱 단일 인증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이 되면서 상당히 좀 그 작년에도 뭐 관련 업계와 뭐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도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그 발단의 계기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미 상공회에서 그 암참을 통해서도 상당히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해라라는 요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저희가 다 뭐 정부 보안 당국이나 막지는 못하고 하등급에 대한 거 정도는 좀 더 풀어주고 중상등급은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계속 좀 저희 이제 보안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에 국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상중하로 구분하고 하등급이 좀 열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하등급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개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보안 인재 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등급에 맞춰가지고 이 모든 서비스를 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국내 기업도 좀 약간 고단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현실에 좀 와 있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초창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막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초기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직면되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 사업자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성장하기 위한 뭐 저희도 이제 비전은 글로벌리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비전인데 이 공공의 시장을 어떤 디딤돌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계획과 저희가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협조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 공공영업 하면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요, 금융보안원이라는 데서 그 공공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비슷한 그 인증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그냥 일반 퍼블릭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KB금융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신한 그 금융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민간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에서 광주광역시의 서비스나 경상남도 그 외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정책 사업이 시작된 게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클라우드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우선 적용해야 된다. 모든 신규 시스템 구축에서는 우선해서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별도의 서버를 사야 될 경우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지 않는 한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갔었고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클라우드를 쓰지만 클라우드답게 효과적으로 좀 쓰자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시범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기존에 있는 그런 모놀리틱 아키텍처 기반의 그 정보 시스템은 단일 서버에 구성돼서 서버에서 서비스가 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해서 단조로운 클라우드 전환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실제 클라우드 장점을 10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서버 대신 클라우드로 대체한다는 어떤 그런 효과들만 발생이 됩니다. 물론 리프트 앤 시프트가 효과적인 시스템 부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클라우드 전환을 했을 때는 아직 그거에 대한 경험과 그런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가지는 어떤 그런 그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옮겨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몇 년이 흐른 상황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성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라는 게 현재는 시범 사업의 그런 기조이고요.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21년 7월 달에 이제 클라우드를 최초 적용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해서 시범 사업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략적으로 한 3, 40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 우리나라 다양한 지자체,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자, 신청을 하세요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상 시스템 선정하고 신청 기관을 모집하는 게 너무나 힘드셨었어요. 그래서 논의하다가 중간에 나 안 할래, 그냥 나 나갈래, 아예 그냥 운영할래, 이런 게 태반이었었습니다. 어렵게 클라우드 전환한 사례들을 그때 처음 진행하면서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나 정책의 어떤 그런 적용의 그 진화를 위한 시작점이 이때 있었다고 한다면 22년도부터는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여기서 그 등장하신 데가 이제 광주, 전남, 경남 이런 이제 지자체이신데요. 21년도에는 한 3, 4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다면 22년도는 예산이 한 2천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로 가라 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그런데 21년도에 3, 400억 정도 클라우드 전환하는 거 기관 모집하는 거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거 2천억 정도 되면 벌써 엄청난 배수의 집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행안부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광주광역시가 전남도청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그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 토탈 한 200개 이상을 클라우드 전환하겠다. 경남 같은 경우도 한 18개 시군, 경남도청에 한 170여 개 시스템 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세종시, 제주도 이렇게 지자체 기반의 광역시도 기반의 어떤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수요들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체 전환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22년 3월에 대규모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저 22년도만큼 많은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다양한 경험과 좋은 어떤 그런 그 사례들이 나온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굉장히 좀 그 본격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고요. 23년 5월 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훅 주저앉습니다. 이때 한 300몇억 예산이 거의 그 정도로 주저앉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정책 자체를 약간 틀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지원해서 시범 사업 위주로요. 그래서 23년 5월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시작이 되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그 부족한 예산에서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23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마무리 단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초에 이제 21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한 기조는 크게는 전체 만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이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총 카운팅된 숫자가 만국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2025년까지 전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클라우드 이용료를 행안부가 전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 와서 그게 정책이 바뀐 게 전체 시스템 범위는 그 정부 EA에 등록되어 있는 17,000여 개 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각각의 다양한 그 형태의 시범 사업만을 지원할 뿐 나머지 그 시범 사업을 보고 각 기관들,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마일스톤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해라라고 정책이 바뀝니다. 이게 상당히 좀 여기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2030년까지 전체 전환을 하지만 특히 2026년까지 70%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라는 어떤 그런 지표가 제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 형국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또 네이티브로 가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어려운 좀 형국에 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 정책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일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22년도에 전체 국비로 지원됐던 상황들만을 인지하고 지금도 정부에다 다 지원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행안부는 지원을 지금 안 해준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개별 지자체 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환을 좀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의 필요성,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뭐 여기 좀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이 다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거 설명해도 많이 귀에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요즘 와서 딱 몇 가지만 얘기하시면 거의 이해를 하세요. 물론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AI 하려면 클라우드 가셔야 됩니다 하면 거기서 이견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많은 어떤 그런 언론 대중 매체를 통해서 AI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대중화돼서 접하시다 보니까 실제 AI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안 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직면해 있지 않지만 이게 앞으로 뭐 3년, 5년, 몇 년 후에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온프리미스 환경의 시스템 구축해서 제공할 사업자가 이제 없을 겁니다. 지금도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별로 없을 거고,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외에 그 여러 선진국과 이런 데서 다 이미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트렌드나 여러 가지 그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를 선택 안 하고서는 나중에 정보 시스템을 그 서비스하거나 그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이유이고 앞으로 더욱더 가야 되는 이유라고 지금 사실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수치로 이제 그 전환 성과를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클라우드를 적용했을 때 21년도에는 총 434개의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됐습니다. 주로 이제 홈페이지류가 대다수였어요. 또 어떤 서비스는 소위 말하면 장애가 나서 서비스가 안 돌아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주로 전환 대상으로 초창기에 나왔었고요. 22년도부터는 좀 그러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도가 높고, 또 대국민 서비스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총 1,590개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그 상황이 있었냐면, 국내의 IT 플레이어들, 뭐 저희를 포함해서 과거에 SI를 했던, 아니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해서 공급했던 다양한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자기 관점에서 다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초기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몇 번의 어떤 그런 그 사업자 간, 그 다음에 정부 간 논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SI를 하던 사업자들이 MSP, 소위 말하면 저희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CSP하고 고객 사이에서 어떤 그 중간의 서비스의 영역을 지원해주는 인적 기반에서의 어떤 서비스 제공해주는 사업자를 MSP라고 합니다.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저희는 항상 MSP와 같이 페어가 돼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런 SI를 하던 사업자들이 주로 MSP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21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행태가 과거에 그 SI가, 물론 SI가 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제한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서버를 구매할 때 나는 IBM 걸 살까, HP 걸 살까, 싼 걸 사야지, 요건에 부합되면 이런 걸 제공해야지 하면서 클라우드도 그 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희가요. 그래서 NHN, 네이버, KT 견적가져와봐, 제일 싼 거. 왜냐면 아직까지 고객들한테 많은 레퍼런스가 없고, 누가 더 좋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초창기 상황에서 일단 금액이 우선이었거든요. 누구든지 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나쁘지 않겠지라는 기대 심리에서. 그래서 21년도에 클라우드 MSP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클라우드 CSP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저희가 바라봤던 블루오션이 초창기부터 완전히 레드오션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저희는 물론 저희의 사업의 목적도 있었지만 건전하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저희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서 사용자한테도 뭔가 좀 다양한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길 바랬는데, 처음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1년 사업 이후에 CSP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좀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앞에 나서서, 원래 이런 우리가 전환 사업을 CSP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사례를 제대로 만들고 대규모의 어떤 전환 그 상황을 저희가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된 게 22년도의 사업이었어요. 나름 특정 하나의 사업자만 했던 게 아니라 뭐 KT 클라우드, 삼성 SDS, 네이버, 저희 NHN 클라우드 등이 다양한 지자체와 사업을 한번 했던 좋은 경험들이 그때 한번 생기게 됐었고, 그렇게 한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클라우드를 모르던 기업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한번 그때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을 보게 되면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경남이 한 172개, 정부 예산이 한 128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세종은 네이버에서 했고 한 85억 예산에 128개, 전남과 광주가 컨소시엄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한 60여 개 시스템, 그 다음에 나머지 전남하고 20여 개 시군의 이제 시스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 200여 개 넘게 진행이 되셨고요. 전라북도는 이제 삼성 SDS가 하시고, 제주도는 KT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례들이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1년, 22년까지 이제 그런 그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클라우드 어둠션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2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3년도는 네이티브의 첫 번째 년도여가지고, SaaS에 대한 그 시범 사업과 네이티브 1단계, 네이티브 2단계라는 구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인 네이티브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네이티브 컨설팅과 네이티브 컨설팅 및 전환이 같이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23년도에 진행됐던 SaaS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클라우드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가장 바랬던 게 궁극적인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어떤 지향점은 SaaS의 활성화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지향점을 많이 보고 계셨어요. 이 궁극적으로 이제 SaaS가 발전하고 그 글로벌리 SaaS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올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그 정부의 바람이어서 이미 클라우드 향으로 SaaS화 되어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들을 좀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이티브 1단계하고 네이티브 2단계를 적용을 하는데 그 네이티브 1단계하고 2단계 공통점은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야 돼요. VM 기반이 아니고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갖다가 MSA 기반으로 컨테이너에 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예산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웹 아스 정도만 컨테이너에 올리고 나머지는 VM에 올려서 가는 정도의 구조를 1단계로 하고 1단계에 대한 대상 그 시스템들을 개수를 좀 더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2단계는 진짜 MSA가 고려된 전반적인 어떤 기존의 그 시스템을 재분석해서 그 재구조화해서 거의 뭐 완전히 재개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정 개발을 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한 걸 시범적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결과 이제 SaaS는 총 96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100개 정도의 시스템, 2단계는 딱 1개. 이게 2단계 1개 된 게 뭐냐면요. 서울 소방본부의 시스템이고요. 이게 현재 지금 개발 진행되는 단계에 있고 아직 클라우드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23년도 사업에서 저희 클라우드를 썼던 고객들을 좀 몇 개 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진행되는 본격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은 전체 예산 한 700억 정도,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났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올해 컨설팅만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컨설팅 및 전환까지도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이제 올해 진행이 됐고요. 현재 선정된 서비스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대국민 영향도가 큰 서비스, 장애가 몇 번씩 빈번해서 되게 데미지를 입었던 서비스 등등 이런 과거에 좀 약간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그 대국민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는 아마 아시겠지만 정부24 같이 치면 저희 주민등록등록 발급하는 그 서비스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국토지리정보는 4개 정도 있는데 이 국토지리정보 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예산만 배정된 게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단위 시스템을 네이티브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앞서서 저희가 22년도에 지자체 했을 때 보게 되면 한 100 몇십 개에서 200개 사이 할 때 정부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지원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하나당 1억이 좀 안 됐거든요, 전환 비용이. 여기는 하나당 한 50억에서 몇십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공수가 발생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기존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사업자, 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MSP 사업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CSP 사업자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과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시범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컨설팅만 진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컨설팅과 전환이 진행되는 사업이 얼마 전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총 4개 그룹으로 해서 올해 11월까지 컨설팅이 전개가 되고요. 끝나기 전에 7월 달에 전환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약간 오버랩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특이하게 22년도부터 해를 넘기는 게 관행화돼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해서 연말까지는 끝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공공의 절차였다면
22년도부터는 당연히 내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월에 선정해서 내년 넘어가고 작년 것도 3분기 말인가 4분기 초에 선정해서 올해 6월까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쭉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제 클라우드 못지않게 AI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볼 때 AI 쪽을 안 하고선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성장하거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마침 그때 광주에서 이제 광주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나오게 돼서 저희가 단독 응찰했습니다. 뭐 히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하고 KT 다 포기하고요. 이 사업이 그 처음에 그 사업자마다 이 사업 요건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 사업이었어요. 이게 사업 예산이 900억이었고, 이게 이제 그 경쟁 입찰이었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나 KT보다는 약간 후발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안 하고서는 클라우드를 할 수 없는데, 약간 이제 뭐 나름 저희 이제 보고 발상을 전환한 게 이제 이걸 저희 회장님을 속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이 시장을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900억이라는 정부 예산이 나오니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저희가 사업 제안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900억을 덜 쓰고 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광주 AI 센터 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실제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가 계약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올해 12월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900억 받고 지금까지 1200억 들어갔습니다. 1200억 들어갔고 2029년까지는 의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쭉 플래닝 해보니까 그때까지 한 총 2,500억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전체 자원을 광주광역시에 제공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전체 자원의 30%는 29년까지 광주시에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되 나머지 70%는 저희가 유상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기간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올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사업이 마무리되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저는 이게 광주광역시에서는 뭐 저희는 힘들었지만 참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저 돈 가지고 저거 센터 못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 없는 AI 전용 센터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고 2020년도에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느냐가 저희 사업자들이 볼 때 클라우드 기업이 볼 때도 이거 너무 큰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규모였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챗GPT가 나오면서 급속하게 AI 시장이 달궈지게 되고 엄청난 규모의 자원이 필요로 한다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면서 실제 지금 광주에 있는 자원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한 4년여 정도의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광주 AI 데이터 센터가 총 2층의 구조물이고 필로티 구조물이다 보니까 지금 서버룸이 2층에만 존재를 해요. 대략 한 1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전 용량이 한 6메가 정도 돼요. 6메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6메가다라고 하시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20메가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40메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용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획을 할 때는 데이터 센터의 건물은 한 20년 정도의 그 사용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전이나 공조 설비는 한 10년 교체 주기로 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또 IT 자원들, 서버나 스토리지 등등은 보통 4, 5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20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약점 때문에 이제 6메가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모자라요. 공간은 있는데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더 서버를 꽂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준공에서 개원한 게 벌써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벌써 소위 말하면 꽉 찼다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크게 지어서 점차 안에 인프라를 넣어서
이게 20년 동안 쭉 확장을 해도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계획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실제 GPU가 시간이 갈수록 전기를 엄청 먹는 걸로 신제품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됐던 엔비디아 H100, 아시아 최초로 광주에 총 서버가 120대 들어와 있고 서버 한 대당 8장 GPU가 꽂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서버 한 대당 한 4억 정도씩 해요. 근데 그게 쭉 들어오는데 얘 서버 한 대가 소모하는 전기가 10에서 11kW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인 전산실에 서버 렉 보면은 한 5kW 내외 정도 전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렉 두 개 가지고 서버 한 대밖에 못 돌리는 그런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그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AI 센터는 전력을 렉당 15kW를 넣어줘요. 거기에 두 대를 저희가 딱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나머지 서버를 더 그쪽에다가 꽂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전기를 더 늘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수전 설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 안에 수전 설비 놓을 데가 없어요. 이미 옥상까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또 장점은 대한민국에 없는 AI 센터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국내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게 우후죽순 뭐 몇백 개가 엄청나게 막 서로 막 짓는다고 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산자부에서는 전기 때문에 뭐 지방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크게 좀 그쪽에서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소견에서 의견은 그 사업이 다 온전하게 그대로 못 갈 겁니다. 아마. 중간에 스톱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큰 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만 짓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 요건의 최저 수요를 초기에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무조건 지어 놓으면 누가 쓰겠지라고 시작을 하는 게 중도에 다 이제 가다가 스톱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급격하게 AI로 발전하면서 AI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고집적 전력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구조의 데이터 센터로 안 가면 그건 다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H100 이후에 또 지금 H200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뭐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이 좋아질수록 전력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력을 집중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AI 서버는 그 서버만 꽂혀서 운영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인피니밴드라는 걸 가지고 다 클러스터로 묶어줘서 이걸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런 자원으로 한 개로 묶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피니밴드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 거리에 따라 레이턴시가 생기다 보니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서버를 쌀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거는 전기를 많이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조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기술적으로요. 근데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센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CPU만 꽂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있는 센터가 상당히 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벌써 4년 동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사업이 전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대구가 비슷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광주에서 겪은 4년만큼의 기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을 겁니다. 근데 광주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는 더 나은 정책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기대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했고 기업들한테 AI 클라우드 쓸 수 있는 바우처, 소위 말하면 사용 권한을 주는 게 정책 사업의 주된 형태였다면 지금 이제 아이카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특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소모적인 자원 제공만 해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 기업들이 AI 센터를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원래 광주가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그 집적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첨단지구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에서 더 뭔가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시너지가 나고 AI라는 어떤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용하시는 기관들 보게 되면 다 외지에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짜니까 쓰고 그냥 공짜니까 그냥 기간 동안 쓰고 나름 나중에 모르겠는데 좀 있는 게 아쉽거든요. 지금 H100
서버 8장, GPU 8장 들어가 있는 거 한 대를 AWS에서 쓰려면 소비자가 기준으로 한 달 쓰는데 한 대에 9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1년이면 거의 뭐 1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그게 또 광주광역시를 위한 게 대한민국 AI 생태계에서 나쁜 게 아니고 또 거기에 90점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AI 센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게 타 지역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서 하나 더 지금 예타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K-클라우드 사업인데 사실 이 말이 K-클라우드 사업이지 이 핵심은 NPU예요. 아시겠지만 국산 AI 반도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엔비디아 그 주도에서의 어떤 그 AI 생태계에서 또 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져가고자 해서 지금 기획이 되는 건데 실제 이제 NPU하고 GPU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아직 이 부분까지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GPU는 뭐 차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범용적인 어떤 그런 차에 비유한다면 NPU는 사람만 태우거나 짐만 싣거나 특정 목적에 특화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기능을 다 뺀 그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칩을 NPU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거기서 뭐 이제 딥러닝에 의한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간략히 표현하면 그거고 실제 AI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GPU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아직 자기가 수익이 내게 팔 수 있는 구조가 현재로서는 어렵거든요. 너무나 투자 비용이 크고.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가장 산업에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업들한테 시장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 K-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31년까지 7년 동안 정부 예산 한 9,400억 정도가 일단 집행될 예정으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는 과정,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가 이제 GPU의 성능도 좋지만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개발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어떤 칩이 있고 좋은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다고 해도 개발자는 자기가 쿠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그 생태계의 종속성 문제거든요. 이런 어떤 그 쿠다에 호환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사례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탑재가 돼서 결국에는 그게 수요 시장으로서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들 전개들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아마 그 광주 데이터 센터에 지금 엔비디아 GPU 외에 지금 과기부가 이 예타 사업 이전에 국산 N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그 저희하고 KT 클라우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국산 NPU 기반의 서버들을 가지고 총 한 20페타플롭스 정도에 대한 그런 그 인프라를 구성하고 실증까지 하는 거를 광주 센터에 넣어서 하기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때문에 두 군데는 지스트 가서 지금 거기 전기를 쓰고 계시고요. 한 군데 정도만 지금 광주 센터에 지금 넣어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른 어떤 그런 광주 센터가 엔비디아 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칩들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구성이 되고 또 정부의 마중물에 의한 정책 사업으로서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또 여기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시작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광주 AI 센터 사업의 경우는 해오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KPI라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시 못하고 그것들이 이제 뭐 기재부나 과기부에서 요구돼서 그걸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그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뭔가 좀 효과적일 수 있는 지표의 마련과 거기에 일단은 그 예산이 투입되고 추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AI 동일하게 그 생태계에서는 사용자 생태계하고 공급자 생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공급자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면 실제 그 기관이나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엔 개발해서 납품한 사업자 따로 또 유지보수 사업자 따로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클라우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데브옵스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장점들이 있고 그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자들의 역량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사업 기회가 광주에서 만들어진다면 타 시도 대비해서 광주에 있는 지역 업체나 여기서 와서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는 좀 더 다른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예산 집행이더라도요. 거기에 추가로 AI에 대한 고려를 더 한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행정기관들이 A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국정원에서 지금 AI가 일반 퍼블릭 범용적으로 쓰는 거를 기관에서 못 쓰시게 막아놨잖아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나가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올려놓고 했다가 그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가 생기니 근데 그 안에 별도 프라이빗하게 구축하자니 너무나 비용 투자가 큽니다.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X랑 MOU를 했어요. 경쟁사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했던 거 뭐냐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행정기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AI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접근하려면 인프라에 제한이 있어요. 행망이 다 있는 데에 들어가서 서비스가 돼야지 공무원들이 쓸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인프라를 광주에 만들면 최적이거든요. 광주는 센터 자체가 광주 소유잖아요. 광주 소유이고 필요한 보안 요건만 갖춘다고 한다면 광주 이 센터를 통해서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공공기관 행망으로 연결된 데는 다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업체들이 LLM이나 LMM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응용해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걸 다 안 하려고 해요. 얘들은 API만 주고 그러면 어디시에서 오가는 어떤 AI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역업체가 하면 굉장히 손쉽게 차별화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근거지만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요. 하이퍼클로바 X가 운영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셋이 HBAC 서버 10대가 있어야 돼요. 그건 걔가 돌기만 위해서요.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아시다시피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기관이 자기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하겠어요. 서버값만 40억이 넘어 들어가고 전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데 그걸 사람 고용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따로 그렇게 쓰는 게 낫지 뭐 AI 비서 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만들어 놓고 광주시부터 시범으로 하고 뭐 필요하면 전남까지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 초고대 AI 쪽을 위한 인프라 고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 광주에 있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고 AI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뭐 교과서 업체들이 각각 한 100억 이상 투자해서 자기네들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회수를 못 하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정말 이상적인 거는 선정돼서 좋은 교과서인데 애들이 예복습 안 하고 수업 시간에만 보는 게 제일 좋고 안 좋은 거는 애들이 그 교과서가 좋아서 예습 복습하면 클라우드 이용료가 자꾸 늘어날 거예요. 쓰는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어느 정도 이상 규모에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제한하겠지만 그냥 한번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 가지고 그런 학생들 교과서 서비스하는데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그것도 되게 의미 있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광주에서 제공하면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인프라를 써야 될 기업들이 다른 데 있을 것보다 여기 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전에 한번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님 이거 디지털 교과서 AI 인프라 많이 필요한데 광주 거 한번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번 좀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관련되신 분들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이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는 몇 년 있으면 이 서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한시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쓰면 다른 물론 이게 뭐 상대적인 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광주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앞서가고 뭐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지위를 가지면서 자긍심하에 많은 기업들이 이쪽 와서 또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돼서요. 뭐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AI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